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 30가지 원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0번째 원칙,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성숙한 리더는 승산 없는 제안을 하지 않듯 논쟁도 피한다. 논쟁이란 90%의 감정과 10%의 무의미한 말로 이루어진다. 런던에서 열린 로스 스미스 경을 위한 연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미스 경은 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조종사로 용맹을 떨쳤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30일 만에 지구를 반바퀴나 비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호주 사람입니다. 그러한 비행은 당시로서는 최초로 시도되고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데일 카네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이던 간에 그 결과는 신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익살스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인용문이 성경에 나오는 문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말은 성경에 나온단 말이요. 그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친구 가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문드는 오랫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는 양쪽의 말을 다 듣고는 식탁 아래로 나의 발을 살짝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일, 자네가 틀렸네. 저 신사군의 말씀이 옳아.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일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친구에게 프랭크 가몬드, 자네도 그 인용문이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임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 햄릿 5망 2장에 있는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 연회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네. 왜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가 자네를 좋아하기라도 했을까? 그 사람의 체면도 생각해 줘야지. 게다가 그가 자네의 의견을 물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가? 항상 원만하게 처신해야 하네. 프랭크 가몬드는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논쟁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은 나에게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토론을 경청하고 참여하면서 여러 토론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나는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즉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을 피하세요. 논쟁은 언제나 자기 입장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버립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논쟁에서 져도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만일 논쟁에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했을 경우 당신의 기분은 좋았겠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는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패트릭 오헤어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카네기 코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트럭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우리 코스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나는 그가 끊임없이 고객과 논쟁하고 대립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트럭에 대해 조금만 트집을 잡아도 몹시 화를 내면서 고객에게 대들었고 고객과 논쟁을 벌이면 늘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할 말은 다 했지만 트럭은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내가 패트릭
고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을 삼가하고 논쟁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뉴욕의 화이트 모터사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을 들어봅시다. 고객이 화이트 트럭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후지트 트럭을 사겠다고 말하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지트 트럭은 훌륭합니다. 당신이 후지트 트럭을 사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후지트 트럭은 훌륭한 회사이고 영업사원도 우수합니다. 영업사원도 우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논쟁을 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객이 후지트 트럭이 좋다고 말할 때 제가 그 말에 동의하면 고객은 말을 중단하게 됩니다. 제가 동의했는데도 하루 종일 후지트 트럭이 최고야라고 소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후에 우리는 화제를 바꾸어 화이트 트럭의 장점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곧바로 흥분하여 후지트 트럭의 결점에 대해 헐뜯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논쟁을 하면 할수록 고객은 더욱더 경쟁사의 제품에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어떻게 한 대라도 팔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는 오랫동안 논쟁을 하느라 계속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지냅니다. 덕분에 실적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시비를 하거나 반박을 하면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결코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당한 경우에라도 사소한 일에는 양보를 하라. 개와 싸움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현명하다. 개를 죽인다 해도 물린 상처가 아물지는 않는다. 당신은 어떠한가? 논쟁에서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호의를 택하는가? 양쪽 모두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틀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때 사라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재치나 화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오해는 사라집니다. 오페라 테너 가수인 피어스는 50여 년의 결혼 생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오래전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것만은 지켜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잠자코 듣기로 했죠. 두 사람 다 소리를 지르면 대화는 없어지고 소란과 불협화음만 생기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피스 앤드 피시스라는 잡지에 실린 글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논쟁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마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최초로 생기는 마음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그대로 전달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최초로 생기는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그대로 전달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라. 왜 화를 내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당신과 의견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라. 솔직하라.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라. 당신과 논쟁을 벌일 정도라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다. 행동을 뒤로 미뤄라. 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몇 시간 뒤 혹은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해보아라. 10번째 원칙의 요약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누구도 논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논쟁에서 진다면 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지는 것입니다. 논쟁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요.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선입관, 질투, 의심 등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1번,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논쟁으로 결국 억지 승리를 얻는 것. 2번, 상대방의 의견 중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 논쟁에서 이겨도 감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말을 명심하세요. 자기 의사와는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킨다. 자기 의사와 반대로 설득당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굳게 지킨다. 라는 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10은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 10에서 21은 윈윈하는 원칙으로 이제부터는 신뢰와 존경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매듭을 풀어 모든 것을 열리게 하는 숫자 11에는 논쟁을 피하세요. 논쟁이 시작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가능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 방법 중 한 가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수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세요. 그런 다음에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세요. 상대방이 설사 잘못된 말씀을 했을 때도 논쟁을 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경우에서도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지금 이 순간에는 인정하고 잘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와, 좋은 생각입니다. 라는 또 호응도 하고, 이해가 100% 안 됐을지언정 일단은 뭐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하고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도 또 상대방에 대한 매너이고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걸까라고 해서 바로 즉시 받아치거나 더 강하게 의견을 얘기하거나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다툼뿐, 논쟁뿐, 상처만 남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큰 불쾌감을 느꼈을지라도 그냥 침묵으로, 긍정의 표현이 안 나오면은 그냥 침묵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도 큰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님들을 만나서 리더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례가 어떤 언쟁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을 만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불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쩌면 나만 힘들어요. 내가 지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나의 소중한 사랑스러운 나의 10살 아들이 하는 말이다. 나의 딸이 하는 표현이다. 저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창의적인데,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이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담담하게 그렇게 나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실수한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째 원칙 또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자신의 지성, 판단력, 자존심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오로지 반격의 기회만 엿보게 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리고 재치 있게 하라.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교묘하게 그리고 재치 있게 하라. 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신이 내린 판단의 75%만 오르면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만일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55%까지 옳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이 100% 옳다고 자신하기 힘든데 과연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틀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성, 판단력, 자존심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오로지 반격의 기회만 엿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리 칸트나 플라톤의 논리를 내세워 설득한다 해도 상대방의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라는 말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마치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니 내 말을 들어보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도 꺼내기 전에 당신과 싸우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리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은 마치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이 제안하라. 약 300여 년 전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체스터 필드 경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글쎄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죠. 나는 종종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 속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마련입니다. 질투, 선입관, 부러움, 의심, 두려움과 자만심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판단은 대부분 흐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머리 모양, 인형, 좋아하는 영화배우 등등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다음의 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제임스 하빈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이나 별다른 감정 없이 우리의 생각을 자주 바꾼다. 그러나 남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면 화를 낸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신념을 갖게 된다. 만일 누군가 그 신념을 바꾸려고 하면 무턱대고 거부를 한다.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의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나의 저녁 식사,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등에서 보듯이 나의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나의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의 지식이든 남이 그것을 헐뜯으면 화부터 낸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한다. 그 신념을 뒤흔들려고 하면 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그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논쟁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원전 2200년 전 이집트의 악토이 대왕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충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충고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객이나 배우자 혹은 적과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외교적인 표현을 사용합시다. 11번째 원칙 요약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이것을 피하는 방법. 우리는 상대방에게 넌 틀렸어 라고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눈빛이나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넌 틀렸어 라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자부심, 지성, 판단력, 자존심 등에 바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하지요.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틀렸어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제부터 자녀와 직원들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지녀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꽃이 태양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꽃이 태양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꽃은 태양이 있을 때 활짝 예쁘게 필 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견을 발표했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확실히 틀렸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의 의견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해 주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확실히 틀렸다고 해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틀리거든요. 라는 표현을 좀 첨가해주면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직접적으로 그분의 어떤 실수를 표현하다 보면은 그분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난감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부드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솔직한 성격이야. 나는 틀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옳은 말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또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도 잘 참고하셔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포용력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